자, 봅시다. 6번부터 하면 되겠죠? 9회 6번. 자, 볼게요. 가와의 항쟁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박선은 가가 귀주까지 진군하자 김경선 등과 함께 각기 군사를 거느리고 귀주에서 집결했다. 가가 여러 성을 여러 겹으로 포위하고 밤낮으로 공격하자 성안의 군사들은 적을 기습 공격해 패주시켰다. 가가 위주 부사 박문창을 생포한 후에 성으로 들어가서 항복을 권유하게 하자 박선은 그를 처형해버렸다. 또 가가 정예 기병 300명을 뽑아 북문을 공격해오자 박선은 그들을 쳐서 물리쳤다. 자, 일단 거기에 귀주성이라고 되어 있죠. 귀주. 자, 그리고 여기서 싸운 사람이 박서. 자, 그러면은 이거는 누가 쳐들어온 거냐? 몽골의 1차 침입을 얘기하는 거죠. 자, 몽골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 귀주성에서 박서가 잘 격퇴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가와의 항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는 몽골. 자, 그럼 1번. 지광수가 노군을 지휘하여 충주 읍성을 지켜내는데 성공했다. 자, 이게 충주성 전투가 몽골과의 전투예요.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2번. 나세 심덕부 등이 진포에서 화포를 이용해서 격퇴했다. 자, 진포에서 격퇴했으니까 뭘까요? 진포대첩. 진포대첩은 최무선이 이때 이제 화포를 사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왜구. 자, 그 다음에 3번. 박위가 전함을 이끌고 스시마섬을 정벌했다. 자, 이것도 왜구를 정벌한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느 왕 때라는 게 중요하겠죠. 자, 여기에서 진포대첩은 언제냐면 우왕 때. 자, 그리고 스시마섬을 토벌한 거는 창왕 때. 그래서 시기가 다르다. 자, 진포대첩, 그리고 관음포대첩, 그리고 뭐 황산대첩, 홍산대첩 전부 다 우왕 때. 그런데 스시마섬 정벌만 창왕 때. 시기가 다르다는 거. 같은 왜구를 무찌르는 과정에서도 시기가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가의 침입으로 공민왕이 복주까지 피난하기도 했다. 자, 공민왕이 복주까지 피난한 거는 홍건적의 침입이고요. 홍건적의 2차 침입 때 공민왕이 개경이 함락됐기 때문에 공민왕이 복주로 피난을 갔어요. 안동으로 피난을 간 거죠. 자, 그리고 돌아와서 개경이 함락됐으니까 막 엉망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궁궐로 들어가지 못하고 흥왕사로 들어갔어요. 흥왕사에 행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흥왕사에서 왕을 죽이려고 시도하다가 이제 실패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흥왕사의 변. 흥왕사의 변이 이제 요때 있었죠. 자, 그래서 흥왕사의 변이 이제 요 공민왕의 복주 피난과 연결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이제 김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거되고 본격적으로 국내적인 개혁을 실시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흥왕사의 변이라는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서 몽골과 관련된 거를 골라라.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7번 갑시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시대의 혼인 및 가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김묘의 처 여훈군 부인 민씨는 민사평강 언양군 부인 김씨의 무남 동료였다. 그녀는 혼인 뒤에도 친정어머니를 모셨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산소를 지키느라 죽을 때까지 친정인 여흥에서 살았다. 한 관리의 혼인 초 처가에서 살다가 벼슬 때문에 분가했다. 장인이 죽자 그는 자신이 밥 한 끼 물 한 모금까지 모두 장인에게 의지했는데 그 은혜를 갚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자, 말하자면 여자가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친정에 살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가에서 살다가 나중에 장인이 돌아가시죠. 굉장히 안타까워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남귀 여가혼, 말하자면 남귀 여가혼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럼 이런 남귀 여가혼의 풍습이 있었던 건 어느 나라예요? 고려. 그래서 고려를 찾아라. 자, 그러면 고려에 대한 혼인 및 가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여성은 정치사회적 활동에 있어 남성에 비해 차별을 받았다. 자, 가족제도에 있어서는 거의 남녀 평등이에요. 하지만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여자가 직업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사회적인 활동에서는 당연히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고려니까. 그래서 1번은 맞아요. 다만 여기서 정치 사회 활동이니까 차별을 받았다고 했지, 만약에 가정생활이나 혼인관계였으면 남녀 평등이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틀린 거고요. 이제 1번은 맞는 설명이죠. 그러니까 설명은 맞는 거죠. 2번에 가정생활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거의 대등한 위치에 있었으나 여성이 호주가 될 수는 없었다. 자,
남녀가 거의 평등하고 여자가 호주는 집안의 어른이에요. 호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3번, 북에 의한 장자 장손으로 이어지는 직계 가족의 원리가 강조되지 않았다. 이런 북의 중심, 장자 중심 이런 게 강조되는 시기는 조선이죠. 자, 그다음에 4번, 음서의 혜택은 아들 손자와 같은 남계뿐 아니라 사위 외손자 같은 여계 자손도 포함되었다. 자, 음서의 혜택은 아들 손자 같은 직계뿐만 아니라 동생, 사위, 그다음에 조카, 외손 다 돼요. 그래서 4번도 맞죠. 자,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2번. 자, 8번에 고려시대 대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송나라 상인들은 쌀, 인삼, 화문석, 면포 등을 수입해 갔다. 자, 여기 보시면은 1번에 송나라와 고려의 무역품이 뭐냐 물어봤죠? 여기서 나오는 쌀, 인삼, 화문석, 면포 등을 수입해 갔다. 자, 말하자면은 이런 것 등을 지금 사갔다? 말하는 거죠? 뭔 소리야? 송나라의 사람들은 쌀, 인삼, 화문석, 면포 등을 수입해 갔다? 사갔다 그 말이네요. 그럼 이거 누가 누구한테 판 거예요? 우리가 송나라한테 판 거죠? 그럼 반대로 송나라가 수출한 거는 뭐예요? 송나라가 수출한 거는 비단이라든가 서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자기라든가 아니면 약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송나라가 사는 거. 그 다음에 거꾸로 가져간 거는 여기서는 여기서는 약간 요 물품이 조금 틀려서 틀린 거거든요. 1번이 정답이긴 한데 거기 보시면 고려의 수출품이라고 합시다. 우리는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고려의 수출품 보시면 자, 이 중에서 아닌 게 있어요. 잘 보시면은 자, 뭐냐면은 자, 고려가 판 건데 거기에서 쌀 빼고 그 다음에 인삼은 맞아요. 그 다음에 화문석은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없지만 금이나 은의 세공품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팔았죠. 그러니까 송나라가 가져간 거죠. 자, 그리고 나전칠기. 자, 요런 것들은 우리가 수출하고 송나라가 수입한 게 맞지만 여기에서 지금 여기 나오는 것 중에 아닌 게 있어요. 일단 쌀 아니고 쌀은 중국도 많이 생산되니까 두 번째 아닌 거는 면포. 자, 여러분 면포면은 면화고 목화예요. 목화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게 언제죠? 고려, 문익점. 그럼 언제예요? 시기로 하면 고려 말. 그러면 고려시대 때 송나라가 우리나라로부터 면포를 사갔다? 말이 돼요? 안 되죠. 아직 이때는 우리나라에 면포가 들어오기도 전이에요. 말하자면 여기에서 1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냐? 물품에 쉽게 말하면 이 목록이 잘못돼서 그래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서 뭘 빼야 되냐? 쌀 빼고 면포 빼고. 이해돼요?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면포예요. 면포. 면포 체크 한번 해주세요. 자, 면포는 면화. 자, 그러면 면화면은 목화. 자, 목화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건 고려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목화는 어느 나라로부터 들여왔냐면 원으로부터. 송나라가 없어졌을 때 원으로부터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1번에 일단 틀렸고 물품이 틀렸고 이해되죠? 면포가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볼게요. 일본은 11세기 후반부터 내왕하면서 수은이나 황을 가지고 와서 식량, 인삼, 서적 등과 바꾸어 갔다. 자, 얘네들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수출한 거는 우리가 사온 거는 여기 나오는 수은 그 다음에 황은 유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황, 유황. 자, 그래서 2번 맞고 3번. 서해안의 해로를 통한 무역이 활발했다. 당연하죠. 자, 그러면 국제무역항은 어디였어요? 병란도. 국제무역항은 고려시대 국제무역항은 예성강 하구의 병란도. 자, 그다음에 4번. 서역과의 교류도 활발하여 대식국이라 불리던 아라비아 상인들도 고려에 들어와서 수은, 향, 료, 산호 등을 팔았다? 맞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1번이 틀렸는데 틀린 가장 큰 포인트는 면포. 면포는 면화, 면화는 목화, 목화는 고려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수출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렇게 전국으로 퍼져서 이게 어느 정도 생산이 많아지려면 조선 전기가 돼야 가능해요. 자, 그러므로 1번이 틀린 설명이죠. 자, 9번으로 갑시다. 밑줄 친 그가 추진한 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중종에 의해서 등용된 그는 유교적인 도덕국가의 건설을 정치적 목표로 삼았다. 그는 정몽주와 김종직의 문묘종사를 주장했고 현량과를 실시해서 숨어있는 인재를 등용할 것을 건의했다. 자, 일단 이 사람은 어느 왕 때 있었던 사람? 중종. 중종 때 가장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이 조광조. 그리고 여기에서 또 우리가 힌트로 알 수 있는 건 딴 건 뭔지 모르겠지만 현량과 실시를 통해서 아, 이 사람이 누구구나. 조광조구나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광조가 추진한 개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고 했죠. 자, 일단 조광조가 추진한 개혁으로는 금방 나와 있던 현량과 실시. 자, 현량과는 사림들을 추천을 통해서 관직에 오르도록 하는 제도를 현량과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소격서 폐지, 그 다음에 향약의 보급, 그 다음에 자 박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수미법을 실시하죠. 그래서 박납의 폐단 시정, 박납의 폐단을 시정하자. 그 다음에 소학이라든가 주자가래를 보급하자. 자, 그 다음에 위훈을 삭제하자. 자, 그래서 위훈 삭제가 가장 좀 훈구들의 반발을 많이 샀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광조의 개혁 정치인데, 자, 그럼 1번 보세요. 유향소의 복설이라고 나와 있죠. 자, 유향소라고 하는 건 조선 초부터 있었어요. 이거는 만들어졌다가 없어졌다가 만들어졌다 없어졌다를 반복하게 되죠.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요? 이시의 난으로 유향소가 폐지된 건 어느 왕 때? 그거는 세조. 그 다음에 성종 때 다시 부활돼요. 이해되죠? 성종 때 부활. 그래서 김종직은 유향소를 복설하자고 주장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다시 여기다 써볼게요. 자, 세조 때 유향소를 폐지했어요. 세조 때 유향소를 폐지했고, 그 다음에 이시의 난을 계기로 해서. 자, 그리고 성종 때 다시 복설이 돼요. 다시 만들었죠. 그리고 이렇게 복설을 하게 된 계기는 김종직은 사림이잖아요. 사림이 복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만들게 되죠. 복설을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자, 김종직은 조광조의 스승 이제 쭉 올라가 보면 사림의 계보죠. 자, 그런데 시기가 좀 지나서 조광조는 중종 때 사람이죠. 자, 조광조는 유향소를 폐지하고 그 대신에 향약을 보급하자고 주장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 사림인 김종직은 유향소를 다시 만들자고 주장했지만 조광조는 유향소를 없애자고 주장한 이유가 이미 유향소는 지방에서 누가 다 장악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훈구가 다 장악했다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훈구가 장악하고 있는 유향소는 이제 필요 없다. 그 대신 새로 만들자. 뭘 새로 만들어요? 향약을. 그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유향소의 복설을 주장을 한 게 아니라 조광조는 유향소를 폐지하자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림은 무조건 유향소를 만들자고 주장한 게 아니고 김종직은 다시 만들자고 주장했지만 조광조는 없애자고 주장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조광조는 그 대신 뭘 만들자고 주장했어요? 향약을 주장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유향소를 복설하자고 주장한 게 아니라 폐지하자고 주장한 게 맞다. 자, 그럼 1번이 틀렸네. 자, 나머지 볼게요. 소학과 주자가래를 장려, 그 다음에 소격서 폐지, 그리고 향약의 실시.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고 유향소는 폐지를 주장을 했다라는 거. 자, 그럼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조선의 향약에 대한 설명으로. 자, 향약에 대한 문제가 바로 나오네요. 향약은 조광조가 만들어서 보급하자고 주장했죠. 원래 향약은 우리나라 거예요? 중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중국의 여씨 향약을 우리나라에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바꿔서 보급하자. 왜냐하면 유향소를 훈구가 다 장악했기 때문에 사림이 주도하는 지방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향약을 보급하자고 주장했죠. 자, 그럼 1번. 기호지방에서는 이이가 만든 예안향약을 표본으로 삼아 도덕 중심의 향약이 유행하였다. 자, 여기에서 1번에 자, 우리는 여기서 이것만 알면 되겠네요. 이황이 만든 향약은 무슨 향약? 예안향약. 자, 그 다음에 이이가 만든 향약은 무슨 향약? 해주향약, 서원향약.
자, 그래서 이왕이 만든 양약은 예한 양약이고 2가 만든 양약은 해주 양약, 서원 양약이에요. 그럼 1번 다시 볼게요. 기호지방에서는 자, 이왕이 만든 예한 양약을 표본으로 삼아서 도덕 중심의 향약이 유행하였다. 근데 일단 기호지방도 아니고요. 왜냐면 기호지방 중심은 2가 기호지방에 서인이 기호지방이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예한 양약을 만든 곳은 어디예요? 영남지방이겠지. 그래서 영남지방, 그러니까 이걸 옳게 고치면 이렇게 돼요. 영남지방에서는 이황이 만든 예한 향약을 표본으로 삼아 도덕 중심의 향약이 유행하였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기호지방도 틀렸고 2도 틀렸고. 자, 이건 영남지방, 이황 이렇게 바꾸면 된다 이 말이죠. 자, 정답은 1번 틀렸고 2번. 조강조 일파가 몰락하면서 중단되기도 했다. 맞죠? 왜냐면 향약을 만들어서 보급하자고 주장한 게 조강조니까. 그 다음에 3번.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율 등을 주요 강령으로 하였다. 네, 요 고등학교 때 우리 배웠던 거. 그쵸? 요즘은 안 배우나? 나 학교 다닐 땐 배웠던 것 같은데. 자, 4번. 지방 사족의 향촌사회를 그들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자, 결국에는 향약을 만들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사림. 서원을 만든 사람들도 사림. 그러면 사림이 서원과 향약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지방에서 자신들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맞아요. 세력 기반으로 삼기 위해서. 자, 그래서 4번도 맞죠? 정답은 1번. 자, 11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주민 수만 명이 머리에 흰 두건을 두르고 손에 몽둥이를 들고 무리를 지어 진주 읍내에 모여서 이서 이방과 하급관리 등 집 수십 포를 태우니 행동거지가 가볍지가 않았다. 병마절도사가 해산시키고자 시장에 나가 흰 두건을 두른 백성들이 길 위에 삥 둘러 백성들의 재산을 함부로 거둔 명목과 아전들의 억지로 세금을 포탈하고 강제로 징수한 일들을 면전에서 여러 번 질책했는데 능멸함과 위협함이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다. 자, 이거 어디에서 일어난 반란이에요? 진주에서. 자, 그래서 이건 진주 밀란. 자, 그리고 진주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한 해 동안에 함경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으로 밀란이 퍼지게 됐다. 그래서 이 밀란을 뭐라고 하냐면 임술농민봉기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임술농민봉기는 철종 때 1862년에 있었던 밀란. 자, 그러면 진주밀란의 원인은 누구 때문에? 경상, 우병상, 백낙신의 폭정 때문에. 백낙신과 진주목사 홍병원의 폭정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도한 사람은 몰랑 양반이었던 유계춘이 주도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임술농민 봉기를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안핵사를 파견하는데, 안핵사라고 하는 건 나라에서 이제 이런 밀란 같은 거 이러면 이제 다 백성들 달래고 처리하라고 파견하는 관리를 말해요. 안핵사 박규수가 파견돼요. 자, 그래서 안핵사 박규수의 건의에 의해서 삼정이정청이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설치돼요. 삼정이정청이라는 건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 그러므로 삼정이정청은 이 시기 진주밀란과 임술농민봉기 직후에 설치되었다라고 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노비문서의 소각과 탐관우리의 엄증을 요구했다. 자, 노비문서를 소각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는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에서 노비문서를 소각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죠. 두 번째, 정부는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여 세제개혁을 약속했다. 자, 이거 누구의 건의? 안핵사 박규수의 건의에 의해서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죠. 자, 정답은 2번. 3번. 황해도 구월산을 무대로 활약해오던 인물이 승려 세력과 함께 봉기했다. 자, 요거는 승려와 함께 봉기했다라고 했잖아요. 장길산이라고 하는 사람 숙종 때 광대 출신의 도적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세도 정권이 서울 특권 상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평안도 지역의 상공업을 억압한 것이 봉기의 원인이다. 자,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일어난 봉기는 홍경래의 난. 홍경래의 난을 얘기하죠. 홍경래의 난은 자, 이건 언제 있었어요? 순조 1811년에. 자, 정답은 2번. 삼정이정청, 요거 제일 많이 물어봐요. 삼정이정청이
홍경래의 난 직후에 만들어진 거냐, 임술롱미분기 직후에 만들어진 거냐,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본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죠. 자, 12번 봅시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르면 정원로 강만철이 말하기를 허견이 말하기를 주상에 춘추는 젊지만 몸이 자주 아프시고 또 세자가 없으니 만약에 불행한 일이 있으면 대감이 임금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니 복성군이 대답이 없었다. 자, 그러니까 허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잖아. 너 왕 시켜줄게. 누구한테? 복성군한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왕이 뻔히 있는데 딴 사람한테 왕 시켜줄게 하면 뭐예요 이거? 영모, 반란. 영모, 반란이지. 자, 그러면 허견은 누구냐? 그 당시에 허적이라고 하는 남인의 제일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서자였어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 결국에는 이 반란이 누가 일으킨 거냐? 어느 세력이 일으킨 거냐? 남인의 반란이 돼버린 거고요. 자, 그럼 봅시다. 신이 듣고는 송연하여 곧장 고하려고 하였으나 주상께서 영상을 신임하심으로 무고를 했다는 죄를 입을 것을 두려워하여 이제까지 주저하다가 감히 숨길 수가 없어서 자, 이를 자세히 아랩니다. 여기서 이제 영상이 누구냐면 요 허견의 아버지 말하자면은 그래서 허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인들이 영모를 주도하고 있어요 라고 지금 와서 고발을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은 남인 영모 사건. 자, 그리고 이 남인 영모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자, 왕실의 물건인 기름 천막 유학을 마음대로 갖다 썼다가 한번 왕한테 혼났어요. 그게 유학 사건. 그러면 요 유학 사건하고 남인 영모 사건하고 요 사건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남인이 쫓겨나고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된 사건이죠. 그래서 남인이 이제 축출이 되고 그 다음에 서인이 집권하게 되는, 그리고 이 중에서는 서인이 나중에 분화가 돼요.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되는 요 사건이 뭐냐? 자, 요 사건이 뭐였냐면은 네, 여기서는 경신왕국이 되겠죠. 자, 그래서 환국 중에서 경신왕국. 그러면 황국이라고 했으니까 어느 왕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숙종 때. 그렇죠. 숙종 때 있었던 1680년에 있었던 숙종 때 경신왕국이죠. 숙종 때 황국이 3번 있잖아요. 경신, 기사, 갑술. 그중에 이제 첫 번째 황국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골라라.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황국 중에서는 처음 일어났다고 했으니까 기사왕국, 경신, 기사, 갑술. 여러분 기억나요? 제가 황국 얘기하면서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이렇게 있었다. 기억나죠? 또 나만 기억나? 그 다음에 경신왕국에서는 누가 이겼냐면 서인이, 기사왕국에서는 남인이, 그 다음에 갑술왕국에서는 다시 서인이 이렇게 이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 황국, 그러면 기사왕국보다 앞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나. 네, 여기 연표 중에서 나로 들어가면 되죠. 뭐 연도를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1680년이거든요. 자, 그러므로 정답은 2번.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기억하면 돼요? 경기, 경신, 기사, 갑술. 요 황국 3개를 기억하면 되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경신왕국은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남인 영모 사건하고 유학 사건 요 2가지 때문에. 자, 그러면은 기사왕국은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기사왕국은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로 정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게 서인들이 반대하니까 서인을 제거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원자 정호 문제 기억나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장희빈이 왕비가 되고 이제 인현왕후 쫓겨나고, 그 다음에 갑술왕국은 쫓겨난 인현왕후를 다시 복위시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거를 고발한 남인을 쫓아낸 사건. 그 사건이 갑술왕국이죠.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다 고개를 끄덕였잖아 금방. 나와 눈을 마주쳤잖아. 다 알고 있을 거로 생각해. 이 사람들 다 이제 그냥 슉 지나간 거 아니지? 이 사람들 불안한데. 정답은 2번. 자, 12번의 정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3번으로 갑시다. 다 풀어왔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잘 듣고 있을 거예요? 나 혼자 푸는 건 아니겠죠? 자, 13번 봅시다. 다음과 같이 주장한 실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물은 대체로 샘과 같다. 퍼내면 차고 벌어지면 말라버린다. 그러므로 비단 옷을 입지 않아서 비단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여공이 쇠퇴하며 찌그러진 그릇을 싫어하지 않고 기교를 숭상하지 않아서 공장, 여기서 이제 공장이 수공업자, 공장이 기술을 익히지 않게 되면 기회가 사라지게 되고 농사가 황폐해져서 그 법을 잊었으므로 3인이 모두 공공하여 서로 구제할 수 없게 된다. 자, 첫 번째 줄에 재물은 대체로 샘과 같다. 즉 재물을 샘, 우물이죠. 우물에 비유한 거예요. 자, 이런 걸 소비론이라고 하고 박제가의 소비론. 적당한 소비는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박제가고, 자, 박제가라고 하는 사람은 서얼 출신이죠. 서얼. 그래서 규장각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된 사람이 바로 박제가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자, 박제가는 이것뿐만 아니라 서양 선교사를 데려다가 우리가 과학기술을 배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청나라에 이제 우리도 무역선을 보내서 청나라에 들어와 있는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1번 오주연 문장전상고라고 하는 방대한 문화백과사전을 편찬하여 중국과 우리나라의 고금의 사물 약 1,400여 종을 백과사전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자, 이 책을 쓴 사람이 이규경의 오주연 문장전상고 백과사전적 저서. 자, 2번에 서양 선교사를 초빙하여 서양 과학기술을 배우자고 제안했다. 네, 2번이 정답. 자, 3번에 신분별로 차등을 둔 토지 재분배로 자영농을 안정시킬 것을 주장했다. 자, 선비, 그 다음에 관리, 그 다음에 농민에게 차등으로 토지를 분배하자. 토지의 차등 분배를 주장했어요. 자, 이렇게 토지를 분배하자 균전론을 주장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균전론을 주장한 사람이 유영원. 그래서 3번은 유영원이라는 사람이고, 4번 역학도에서 지전설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주장해서 우주관을 크게 진화시켰다. 자, 지전설, 지구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김성문. 자, 김성문이에요. 홍대용 아니에요? 네, 김성문.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박제가의 요 소비론,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사료 읽어보시고 박제가 찾을 수 있으면 되겠죠? 자, 14번으로 갑시다. 밑줄 친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한민국 칙령 41조는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화동으로 정하고 관할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로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자, 그러면 칙령 41조죠? 칙령 41조는 대한제국의 칙령 41조 1900년. 연도 한번 알아두시고,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그 다음에 그 군에서 독도까지 관할한다. 자, 그럼 여기에서 기억, 석도라고 하는 게 독도예요. 독도까지 관할한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독도에 관한 설명을 골라라. 1번.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점령했다. 자,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점령한 거문도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거문도 사건이라고 하는 건 1885년에서 1887년 사이에. 자, 그러면 이거를 일으킨 나라는 영국. 견제하려고 했던 건 러시아. 그렇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 자, 2번.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불법적으로 편입시켰다. 자, 일본이 뺏어갔죠? 러일 전쟁 중에 1905년 2월에 시마네현 고시. 시마네현 고시라는 걸 발표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이거 무인도지. 그럼 무인도는 그냥 아무나 점령하면 주인인 거지? 그럼 오늘부터 내 걸로 할게? 그러면서 이제 시마네현 고시를 발표한 거예요. 자, 그래서 1905년 2월, 즉 러일 전쟁 중의 강탈. 자, 그다음에 3번. 러시아가 저탄소 설치를 위해서 조차를 요구했다. 자, 어디를 조차하겠다고 했냐면 전령도. 그러니까 전령도를 조차하겠다는 건 뭐냐면 전령도 그거 나 줘. 조차가 그거예요. 나 줘. 내가 가져간다. 전령도. 자, 그러나 전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시킨 게 독립협회죠. 자, 전령도를 러시아가 조차하겠다라고 요구했어요. 근데 그거를 철회시켰어요. 누가? 독립협회의 이권수호운동에서.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전령도.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일본이 안봉선 철도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청에 줘버렸어요. 자, 그러면 간도.
사실 여기서 간도는 섬은 아니에요. 알죠, 여러분? 간도는 북간도, 우리가 알고 있는 북간도 섬 아니고 여기는 그냥 만주 지역에 있는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간도. 자, 어쨌든 정답은 몇 번? 2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15번. 밑줄친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독립운동이 큰 제약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제약 속에서도 비밀결사 형태로 독립운동단체가 결성되었다. 자,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는 모두 이러한 비밀결사 조직이었다. 자, 그러면 대한광복회와 독립의군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15번에 기역은 독립의군부. 자, 독립의군부는 1912년에 임병찬이 의병장 출신의 이 사람은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고종이 몰래 밀명을 내렸죠.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만든 단체다. 그래서 이게 바로 독립의군부. 자, 이거는 의병 조직에 해당하는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복벽주의라고 해서 나중에 황제를 다시 모셔다가 나라를 세워야지 복벽주의를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각국 영사관에다가 자, 독립청원서라고 하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우리한테 다시 국권을 달라. 국권 회복을 위한 청원서를 보내기도 했던 게 또는 청원서만 보낸 게 아니에요. 국권 회복 전화를 돌리기도 해요. 야, 내놔. 국권 내놔. 그러면서 이제 독립의군부.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대한광복회. 대한광복회는 1915년에 박상진, 김좌진 등이 경상도 지역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조선국권 회복단과 풍기광복회의 임원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고요. 자, 여기에서는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복벽주의 아니고 공화정을 주장을 하게 되죠. 공화정체를 주장을 하게 되고 대한광복회는 행형부를 두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일본이 세금을 걷어가는 차량을 습격해서 돈을 뺏기도 하고 아니면은 부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실은 뭐 의연금이라고 표현하지만 강제로 뺏었겠죠. 그래서 이제 약간 친일 부호들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뺏어서 의연금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뭘 하려고 했냐면 남북만주에 사관학교를 건립하려고 했었던 게 대한광복회. 그래서 지금 제가 금방 뭐라고 했냐면 남북만주의 사관학교라는 표현 나오면 대한광복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행형부라는 게 살생부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은. 자, 그러면은 기역으로 갑시다. 1번으로 갑시다. 자, 기역은 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했다. 자, 공화국이 아니라 복벽주의죠. 복벽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황제를 다시 모셔오자라는 뜻이니까 전제군주제예요. 자, 공화정이 아니라 전제군주제를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조직되었다. 자,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만든 거는 독립의군부. 그래서 기역이 니은이 아니라 기역. 자, 3번에 기역과 니은은 모두 1910년대 국내에서 결성된 단체였다. 자, 이 단체들은 1910년대 모두 다 국내의 비밀결사 조직이에요. 국내의 비밀결사 조직. 자, 그래서 3번 정답. 자, 기역은 박상진을 중심으로, 니은은 임병찬을 중심으로, 자, 기역, 독립의군부는 임병찬을 중심으로, 대한광복회는 박상진을 중심으로. 그래서 바뀌어야 되죠? 정답은 3번. 자, 여기서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는 시험에 잘 나오는 단체예요. 그리고 일단 시기가 중요하겠죠? 1910년대 어디에서? 국내에서 비밀결사로 만들어진 조직이죠. 정답은 3번. 자, 16번. 자,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연해주에서 박용만이 대조선 국민군단을 창설했다. 자, 대조선 국민군단은 연해주 아니고요. 하와이. 두 번째, 이회영 등이 서간도 삼원보에 경학사라는 자치기관을 설립했다. 자, 이회영, 이시영 그 형제들이 신민회와 관련된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남만주. 그리고 남만주 삼원보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만든 자치조직이 경학사. 자, 그리고 여기에다 학교 만들었죠. 학교 이름이 신흥무관학교. 처음에는 신흥강습소였어요. 그런데 신흥강습소, 그 다음에 신흥중학교, 그
그리고 나중에 신흥무관학교. 그래서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신흥무관학교로 바뀌었을 때는 1919년, 1911년, 1913년, 1919년. 1919년에 신흥무관학교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2번에서는 틀린 게 한 개도 없네. 정답은 2번. 3번 안창호가 뉴욕에서 흥사단을 조직했다. 뉴욕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미국인데 여기서는 샌프란시스코, 뉴욕이 아니에요. 틀렸고. 4번. 자, 북한도에서는 동제사와 실한혁명당이 조직되었다. 동제사와 실한혁명당은 상하이에 조직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고, 자, 지금 우리 금방 살펴본 게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 기지건설. 알죠, 여러분? 그래서 남만주, 북간도, 그다음 연해주, 그리고 미주, 그리고 상하이 이렇게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남만주, 북간도, 연해주 이렇게 세 군데에서는 어디에 어떤 독립운동 단체들이 만들어졌는지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남만주,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이렇게 세 군데. 우리나라와 붙어있는 지역들이잖아요. 이제 그 지역들은 어떤 독립운동 단체나 학교나 이런 게 만들어졌는지 기억 안 나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알죠? 확인하고 시험 보러 가야 돼요. 자, 17번으로 갑시다. 다음과 같은 경문을 발표한 민족운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학생 대중화 걸기하라. 검거자를 즉시 우리들이 탈환하자. 검거자를 즉시 석방하자. 교내의 경찰권 침입을 절대 반대한다. 교우의 자치권을 획득한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자, 두 번째 줄에 검거자를 즉시 우리들이 탈환하자. 자, 언제 검거됐냐? 그 학생들끼리 패싸움에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한일 학생 간의 충돌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사건은 광주 학생 항일 운동. 17번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1929년에 가장 큰 특징은 신간회가 참여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1번 조선민흥회가 창립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자, 이거와 관련된 성격, 이제 설명, 관련 연관된 걸로 골라라 그랬죠. 자, 그러면 조선민흥회가 창립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조선민흥회는 1926년이고 신간회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거든요. 틀리고. 2번 순종의 인산인을 계기로 만세 시위를 전개했다. 60만세 운동. 자, 60만세 운동 역시 1926년에 있었고, 자, 3번 일제의 무단통치가 문화통치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 무단통치가 문화통치로 전환되는 계기가 된 거는 3.1운동 1919년에. 자, 4번에 신간회가 민중대회를 열어 항일 연기를 확산시키려 하였으나 일제가 신간회 간부를 대거 검거함으로써 좌절되었다. 자, 결국에는 신간회가 민중대회를 개최하려고 시도했다. 민중대회 개최 시도. 자, 여기에서 만약에 민중대회를 개최했다 하면 틀린 거예요. 시도. 결국에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어쨌든 4번이 맞는 설명이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18번으로 갈까요? 다음 내용이 기록된 시기에 나타난 농업의 변화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서도지방의 담배, 한산, 모시, 전주, 생강, 강진, 고구마, 황주, 지황밭에서 수확은 모두 상상등전의 논에서 나는 수확의 10배에 이른다. 자, 이렇게 팔기 위해서 기른 특용작물 같은 걸 우리가 상품작물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상품작물의 재배가 활발해지는 시기가 언제냐?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이죠. 자, 이 시기에 나타난 농업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양반 지주들은 소작지의 면적을 줄이고 노비나 머슴을 고용하여 직접 농지를 경영했다. 자, 말하자면 소작지를 줄이죠. 왜냐하면 광작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더 넓은 땅을 농사를 지어서 굳이 남을 안 빌려줘도 되고 그냥 노동자를 고용하면 되는데, 여기서 머슴이 여러분 노비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머슴은 그냥 노동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양반들은 더 넓은 토지를 농사지을 수 있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소작지를 줄이죠. 자, 그러면 농민 입장에서는 대부분 소작농인데 소작지가 줄어들면 나는 소작지를 얻기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은 일자리가 없어져. 그러면 이렇게 되면 농민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럼 결국에는 임노동자로 전락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임노동자로 전락을 하게 되면 이제 농촌에서는 일자리도 없을 뿐더러 임노동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일자리가 많은 곳을 찾아서 가요. 도시, 광산, 뭐 포구 이런 데로 이제 옮겨가게 되죠. 자, 어쨌든 1번 맞아요. 자, 2번 밭농사에서는 조, 보리, 콩의 2년 3작이 시작되었다. 고려 전기. 2년 3작이 시작된 건 고려 전기. 3번 목화씨를 들여와 목화 재배에 성공했다. 자, 목화 재배에 성공한 건 고려 말. 자, 목화씨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문익점. 문익점은 자기 장인어른인 정천익이라는 사람한테 줘서 재배에 성공하게 돼요. 자, 어쨌든 고려 말이고 4번 소작료에 있어서는 일정 액수를 곡물이나 화폐로 내도록 하는 타조법이 아니라 자, 일정 액수를 내라고 했다. 그랬죠. 일정 액수를 내라고 하면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비율대로 뭐 전체 수확량의 2분의 1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일정 금액을 내는 걸 도조법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4번에서는 타조법을 도조법으로 바꾸면 돼요. 정답은 1번. 1번이 맞는 설명이 되죠.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갑시다. 다음은 6.25 전쟁 때의 사실이다.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스트러블 해군 제독의 지휘 아래 8개국 261척의 함정 등 대규모 선단이 집결하였다. 새벽 5시부터 상륙부대가 배 20척에 나누어 타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였다. 자, 인천 상륙작전은 50년 9월 15일. 자, 그 다음에 중국군의 공세로 인해서 중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빼앗기고 평택 3척선으로 후퇴했다. 자, 서울을 두 번째 빼앗겼죠. 첫 번째는 전쟁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두 번째는 중공군에 밀려서 일사후퇴. 이게 1951년 1월 4일 일사후퇴라고 그래요. 자, 디귿. 유엔에 반대하던 이승만 정부가 2만 5천여 명에 이르는 반공포로를 풀어줘 버렸어요. 자, 이거는 원래 포로 석방 규정이 아직 나오기 전에, 왜냐면 휴전회담이 열리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휴전회담이 결정이 돼야 이 포로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포로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근데 그냥 우리 정부에서 이승만 정부가 다 풀어줘 버렸어. 그냥 마음대로. 자, 이거는 우리가 반공포로 석방이라고 하고 휴전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이런 또라이 짓을 한 거죠. 자, 반공포로 석방. 왜냐면 이게 조금이라도 그 협상국들을 심기를 불편하게 했으면 이 휴전회담은 결렬되는 거예요. 휴전회담이 결렬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전쟁이야. 그래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싸울 뻔했지. 자, 하지만 그냥 들어줬죠. 웬만하게 그냥 그래 뭐 쟤네 좀 말 좀 들어주지 뭐 하고 그냥 유엔에서 무마를 해버렸기 때문에 다행인 거지. 아니면은 전쟁 새로 시작할 뻔했어요. 그러면 6.25 전쟁이 우리 아는 걸로는 3년으로 끝났지만 이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왜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싸운 거 알아요? 100년 전쟁이 될지 모를 뻔했죠. 우린 다 죽었을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유엔군 사령관 리즈웨이는 소련의 제의를 받아들여 북한과 중국의 휴전회담을 제안했다. 이것이 수용되어 개성에서 1차 휴전회담이 열렸다. 휴전회담이 처음 열린 건 51년 7월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포인트는 휴전회담을 제의한 건 누구예요? 소련.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소련은 참전국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제의만 한 거야. 그래서 휴전회담을 제시한 건 소련. 하지만 소련은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휴전협정에 사인 안 했죠. 네,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러면은 이거 순서대로 하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기역, 그 다음에 니은, 리을, 디귿 이렇게 하면 되죠. 기역, 니은, 리을, 디귿. 정답은 2번. 자, 20번. 단협정이 체결된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자, 양최악 당사자국 간의 외교 및 영사관계를 수립한다. 수입 아니요, 수립. 자, 양최악 당사자국은 대사급 외교 사절을 지체 없이 교환한다. 양최악 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해서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의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자, 2번 보시면은 1910년 8월 22일 이게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고 이게 이제 체결될 날짜가 8월 22일이고요. 우리한테 발표되고 공표된 거는 29일. 그래서 우리가 29일을 경술국치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그 조약은 다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해방 이후에
한참 후에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자, 그럼 일본과 우리나라가 다시 국교를 회복하게 된 게 한일협정이죠. 한일협정은 1965년에. 자, 그러면 요 협정이 체결된 시기면 60년대를 찾으라는 거예요. 1번. 자, 자립경제 기반 구축의 역점을 두고 노동집약적 경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다. 자, 노동집약적 경공업을 육성한 게 1960년대. 정답은 1번. 자, 이번에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다. 3차 경제개발 계획은 1972년부터 1976년까지. 자, 1차가 시작된 게 몇 년이에요? 62년. 1962년부터 1966년까지가 1차. 그 다음에 2차가 1967년부터 71년까지가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에요, 지금. 3차가 1972년부터 1976년까지가 3차. 그러므로 70년대. 자, 3번에 경제개발협력기구에 가입했다. 자, OECD에 가입한 시기는 96년. 그러면 96년이면 언제? 김영삼 정부. 자, 그다음에 4번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조조정에 따른 실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자, 노사정위원회에 이제 만들어진 건 1998년. 요거는 이제 IMF 이후에 IMF에서 요구했던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그런 사항들을 준수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김대중 정부. 자, 정답은 1번. 자, 이제 10회로 가볼까요? 10회 1번. 다음 유적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설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인데 왜 4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62, 3, 4, 5, 6. 아니, 왜 꼭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요게 62년부터 시작하면 62, 63, 64, 65, 66 이렇게 하면 5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시작한 해부터 하면은 이게 5개년이니까 요거 이게 맞다 그 말이에요. 제가 숫자를 잘못 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았죠? 자, 혹시 궁금해 할까 봐. 자, 그러면은 10회로 갈까요? 1번. 자, 다음 유적지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사천 늑도 유적에서는 발량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청동화폐가 출토되었다. 사천 늑도 유적이 철기 유적지예요. 그리고 발량전이 이제 출토된 게 어느 시대일까요? 철기 시대예요. 그래서 1번 맞죠. 자, 사천 늑도 유적은 철기고 여러분 발량이라는 청동화폐가 출토됐다고 해서 또 청동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의 화폐가 나온 건 언제부터? 중국과 교류가 활발해진 철기부터. 그래서 이거는 철기 시대 1번 맞아요. 2번 부산동 3동 폐청에서는 주춧돌을 사용한 지상가옥이 발견되었다. 자, 부산동 3동 폐총은 어느 시대? 신석기 시대. 주춧돌을 사용한 집이 나온 건 청동기 시대. 2번 틀렸고 3번 단양 수양계에서 발견된 아이의 뼈를 흥수아이라고 한다. 흥수아이가 발견된 건 어느 시대? 아니 언제? 어디서? 청원 두루봉 동굴이잖아요. 여긴 유적지가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울주 반구대에서는 사각형 또는 방패 모양의 그림이 주로 새겨져 있다. 자, 울주 반구대 바위 그림은 사실적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각형, 동그라미, 네모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고래, 물고기, 동물, 뭐 농사를 짓는 사람의 모습 이런 게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기하학적 무늬가 나타난 건 언제? 어디? 고령, 양전동, 알터 바위 그림. 자, 여기에서는 추상적 표현, 기하학적이라고 쓸게요. 기하학적 표현의 암각화가 등장을 하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울주 방구대 바위 그림은 사실적인 표현이어서 딱 보면 사람이구나, 고래구나, 거북이구나, 물고기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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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모 이런 기하학적인 도형이 그려져 있는 건 고령 양전동 알터 바위 그림이에요. 그래서 틀렸다. 정답은 1번. 자, 2번 볼까요?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당태종이 붉은색, 자주색, 흰색의 삼색 모란꽃 그림과 씨 3되를 보내왔다. 그는 꽃 그림을 보고 이 꽃은 절대로 향기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에 씨를 뜰에 심어 그 꽃이 피어 떨어지기를 기다리니 과연 그 말과 같았다. 즉 향기가 없을 것이라는 걸, 꽃에 향기가 없을 것이라는 걸 예언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예언한 왕, 사실 여왕이죠. 어느 왕이에요? 선덕여왕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선덕여왕.
선덕여왕이 예견한 게 당 태종이 보낸 꽃에 씨가 없을까, 그 향기가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자, 백제, 뭐 개구리가 막 우는 걸 보고 백제 군사가 매복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자기의 죽음. 나 몇 월 며칠에 죽어서 내 무덤 뒤에 나중에 뭐가 생길 것이다. 그걸 예언했어요. 그래서 죽음. 그 다음에 백제 군사의 매복. 그 다음에 꽃의 향기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예언한 왕이 선덕여왕이죠. 근데 뭐 진짜 이런 걸 예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왕이니까 뭔가 좀 쉽게 말하면 이 당시로 하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예지력이 있고 남다른 점이 있다라는 걸 좀 이렇게 만들어 준 게 아닐까. 삼국 사기나 이런 데서 그렇게 생각되죠. 자, 그러면 그는 누구냐? 선덕여왕이죠. 자, 1번 봅시다. 영묘사와 분황사를 건립하였다. 맞고. 첨성대를 건립하여 천체를 관측하였다. 맞고. 자장의 요청으로 황룡사 9층탑을 세웠다. 맞고. 4번에 중국의 일관을 착용하고 아호를 갖게 했다. 이게 뭐냐면 중국식 복색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국식 복색을 사용했는데 왜냐하면 중국에서 나당 동맹을 체결해서 군대를 빌려주기로 약속한 게 너무 고마워서. 자, 그러면 나당 동맹이 체결된 게 어느 왕이에요? 진덕여왕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선덕여왕 아니고 진덕여왕이니까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죠. 자, 3번 밑줄 친이 종교와 관련 있는 사항을 모두 골라라. 자, 봅시다. 불로장생과 현세의 구복을 추구하는 이 종교는 여러 가지 신을 모시면서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빌며 나라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했다.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의 영향으로 크게 위축되어 행사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제천 행사가 국가의 권위를 높이는 점이 인정되어 참성단에서 이제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에서 이런 성신에게 제사를 지내기는 했다. 그래서 조선시대까지는 그 명맥이 유지가 됐고요. 이 도교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건 도교인데, 이 도교라고 하는 종교는 들어오기는 삼국시대 들어왔지만 고려랑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종교다운 종교로 자리 잡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교단이 성립되거나 뭔가 교리가 정리되어야만 종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종교답게 딱 자리 잡지는 못했지만 도참설, 이런 게 나타나면 이런 게 생길 것이다라는 어떤 예언설과 결부돼서 도참설과 결부된 도교가 꾸준히 발전하기는 해요. 조선시대까지. 자, 그러면 이 종교, 도교와 관련된 거를 모두 골라라. 기억부터 볼까요? 임신서기석. 자, 임신서기석은 임신년에 자, 신라의 화랑으로 추정되는 청소년 2명이서 유교 경전을 뭐 3년 안에 공부하자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임신서기석에는 유교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초제. 초제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행사를 말하고 이 도교에서는 경천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초제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금동대향로는 향로의 뚜껑 부분에 자, 신선이 살고 있는 산을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도교와 관련이 있어요. 자, 왜냐면 신선 사상을 또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리을 팔관회. 팔관회라고 하는 행사는 불교에다가 도교에다가 민간신앙까지 다 섞여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팔관회는 주로 왕실과 그 다음에 국가의 안녕은 잘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안녕을 비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도교와 관련되죠. 자, 그럼 이 중에서 도교와 관련된 거를 모두 찾아라. 기억 빼고 니은, 디귿, 리을.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4번 신라의 골품제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통일 이후의 고구려의 귀족은 오두품에 백제 귀족은 육두품에 편입시켰다. 자, 고구려 유미는 육두품으로 백제 유미는 오두품으로 편입을 시켰죠. 자, 말하자면 백제 귀족과 그 다음에 고구려 귀족들도 신라 귀족으로 받아준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이 우리랑 똑같은 계층을 줄 수는 없고 계급을 줄 수는 없고 이게 좀 강등을 시켜서 고구려 귀족은 육두품으로 백제 유미는 오두품으로. 그러나 안승은 자, 안승이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고구려의 왕족이었던 안승은 나중에 삼국통일 마지막에 이제 나당전쟁 하는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골로. 자, 그러면 1번에 오두품, 육두품이 바뀌어야 되겠죠? 2번
금관가야의 왕족인 김유신계와 고구려 왕족인 안승은 육두품으로 받아들였다. 자, 김유신은 진골, 안승은 진골, 둘 다 진골. 자, 그래서 1번, 2번 틀렸고 3번 볼까요? 자, 관등 승진에 대한 불만을 무마하고자 육두품 이하 관리들을 대상으로 중의제를 실시했다. 맞아요. 자, 관등 승진에 대한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자, 중의제라고 하는 걸 실시하는데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사중아찬 있죠. 사중아찬. 아찬은 육관등 아찬. 자, 그런데 육관등 아찬을 아찬, 중아찬, 삼중아찬, 사중아찬 이렇게 이제 4개로 쪼개서 승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찬에서 중아찬으로, 중아찬에서 삼중아찬으로 승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찬.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자, 이런 거를 중의제라고 그래요. 3번 맞고. 4번 왕경인을 대상으로 하는 왕경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의제 17관등. 그 다음에 지방 촌주를 대상으로 하는 외위제 11관등이 있었어요. 17관등과 11관등 두 개가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5번까지 봅시다. 가의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예종 3년의 왕이 말하기를 구리, 철, 자기, 종이, 먹 등을 만드는 가에서 지나치게 곡물을 많이 거두어 주민들이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하고 있다. 이제 해당 관청에서는 그 곡물의 양을 정하여 다시 보고하도록 해라. 자, 가는 이렇게 곡물을 만들어서 수공업으로 곡물을 만들어서 나라에 바치는 역할을 하는 소, 향, 부곡, 소 중에서 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 주민에 대한 설명. 자,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신부는 양인.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죠. 거주 이전에 자유 없고, 그 다음에 학교 다닐 수 없고, 과거 시험 응시 안 되고, 승려로 출가도 안 되고, 세금은 많이 내야 되고. 자, 1번 증여 상속의 대상이었다. 증여나 상속의 대상이 되는 건 노비. 그 다음에 양인이지만 군현민에 비해서 차별을 받았다. 네, 정답은 2번. 3번 대부분의 관청에 소속되어 수공업 제품을 생산했다. 자, 관청에 소속돼서 명단이 있어서 내가 가서 부역으로 수공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그냥 마을 전체에서 곡물을 만들어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3번에서 관청에 소속돼서 물건 만들어야 되는 사람은 그냥 수공업자. 수공업자죠. 장인. 자, 그 다음에 4번에 조세 곡물의 징수와 유역 징발 등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다. 자, 지방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향리. 자, 그래서 4번은 향리에 대한 설명이죠. 자,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